안녕하세요, 홍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F 송수신 안테나의 동작 방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막연하게나마 전기적 데이터가 공간상으로 송출되는 것은 전자기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동작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랗게 적혀 있는 많은 여기에 단어들도 우리가 뒤에 하나씩 하나씩 연관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1800년도에 어떻게 이런 전자기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법칙들이 하나의 전자기학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주파수를 이야기할 때 이 공진이나 공명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류와 교류, 그리고 전기의 힘, 이 자기력의 힘, 이런 것들이 미치는 이러한 영역, 이 범위들에 해당되는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LC 회로 혹은 LC 진동 회로, 이런 것들이 RF의 송출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LC 진동 회로의 하나의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안테나,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이 돼서 RF의 송수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련된 전자기학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예전에는 모든 전기 에너지는 실제 전기 도선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정설이 확고했습니다. 전기학과 자기학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죠. 하지만 1820년도에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 강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치 않게 전류를 흐르는 특정 도선 근처에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순간 주변에 우연치 않게 놓여진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사실 이 우연치 않은 실험을 통해서 움직이는 전기, 즉 전류의 흐름으로 뭔가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움직이는 전기가 자기력을 발생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이 우연치 않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앙페르, 우리가 암페어의 단위 A라고도 알고 있는 그 앙페르 과학자에 대한 내용이고, 이 자기력이 발생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전기, 뭐 전하가 움직이지도 않는 이 상태가 아니라 오로지 움직이는 전기, 즉 그 흐름, 전류에 의해서만 자기력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전류의 흐름, 즉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그 주변에 어떠한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나는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 다음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이 있죠. 이 패러데이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증했는데요. 자기장의 힘이 전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즉 어떠한 자기력의 변화, 그 자기력이 변화하는 그 자기장의 그 에너지는 전기의 흐름,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즉 앞에서는 어떠한 전류의 방향, 전류에 따라서 자기력이 생겼던 이런 유도 방식을, 여기서는 자기력, 즉 자기장의 힘이 전기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 맥스웰은 굉장히 중요한 맥스웰의 사방 정식을 만들어내는데요. 정의해내는데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전기학과 자기학의 모든 내용을 수학적으로 통합해서 일원화한 겁니다. 즉 전자기파가 RF 프리퀀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전자기하가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이 맥스웰의 사방 정식을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이후에 주파수의 단위에도 해당되는 그 헤르츠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것은 사실 하이니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사실 이 하이니 헤르츠가 실제 이 패러데이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전기적 데이터를 공간상으로 송출해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무선 통신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1820년도의 웨르스테드의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1800년도의 전자기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게 됩니다.
우리가 RF 송신은 어떻게 되지? 뭐 빛과 똑같은 전자기파 이런 것으로 아마 데이터가 송출될 거야라고 하는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자기파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든 물리적인 이 공간에서의 에너지 전달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냇가에 돌을 던지면 어떠한 물결이 이루어집니다. 물결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돌을 던졌을 때 어떠한 물 입자들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힘이 옆에 있는 결합되어 있는 다른 물 분자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옆에. 목소리가 전달된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공기를 매질로 해서 제 앞, 제 목소리의 압력이 압축되고 팽창되는 과정에서 음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음파는 공간상의 공기를 매질로 해서 전달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모든 에너지들은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됩니다.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누가 전달을 해주는 것이냐? 어떠한 매질이 있는 것이냐? 옛날 전자기학에서는 에테르라고 하는 뭔가의 공간상의 매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도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완전히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었고, 즉 전자기파를 전달하는 매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에 밝혀졌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매질이 없는 상황에서의 전자기파는 어떻게 멀리 전달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던 것처럼 어떠한 전기력이 자기력을 유도해낼 수 있고, 어떠한 자기력은 어떠한 또 다른 전기력을 유도해낼 수 있다. 즉 하나의 그 전기력과 자기력이 미치는 그 공간상, 그 에너지의 공간, 전기장과 자기장 간에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고 유지시켜주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유도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먼 곳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기파가 어떠한 공간상에 굉장히 멀리 전달될 수 있는 이 방식은 전기장과 자기장 서로가 서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해내기 때문에 먼 공간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선 통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전자기파는 주파수의 범위들에 따라서 각 용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로 이동통신이나 와이파이에 사용되는 것들은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슈퍼 하이 프리퀀시, 이 주파수 범위에 속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많은 각 용도에 따라서 주파수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공명, 공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진동을 뜻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헤르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진동할 경우에 1헤르츠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동. 즉 이러한 고유한 진동을 1초에 몇 번 하는지가 이제 주파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와이파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2.4기가와 5GHz의 주파수는 그럼 얼마만큼의 진동이 있는 것이냐? 1초에 24억 번, 1초에 50억 번 진동하는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특정 통신을 하고 위해서는 그 고유한 주파수에 해당되는 진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좌측에서 보시는 어떤 아이의 이 움직임에서도 이 아이는 1초에 몇 번 움직일 수 있는 이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높이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 그네를 계속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선 뒤에서 어떻게 밀어야 되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고유한 진동수와 맞는 박자로 뒤에서 계속적으로 밀어주어야 이 아이는 더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진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그네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움직이는 그네와 뒤에서 밀어주는 이 에너지 간의 고유한 진동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4기가로 우리가 통신을 하고 싶다. 수신간 고유한 주파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르게 알고 있는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 교류는 알터네이팅 커런트라고 해서 직류는 특정 극성이 정해져 있어서 특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직류고요. 교류는 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전류를 흐르는 이것이 이제 교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처럼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교류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다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다가 이런 식의 극성이 변하는 것이 이제 교류의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가 이제 각각의 국가별로 교류 전기의 주파수가 이제 정해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60Hz의 진동을 하는 교류 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류와 교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간에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 발생하죠. 이걸 전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기력 선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 이 오른쪽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장, 자기력 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력 선이죠. 자기력 선은 이 자기력이 미치는 이 공간, 이 자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N극을 통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자기력선,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전기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기력선, 자기력선, 이런 것들이 촘촘한 공간일수록 자기력, 전기력이 센 것이죠. 즉 여기에 미치는 자기력과 여기에 미치는 자기력을 보면 여기는 이제 자기력선이 하나만 지날 것이고 여기는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력선이 많은 곳에 자기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자기력선에 따른 자기 선속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놓고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전기장, 자기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앙페르 법칙은 우리가 앞선 그 전자기학의 역사를 잠깐 보면서도 나왔지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오른손 엄지가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들이 이 나선형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이 자기장이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 만약에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 쥔다라고 했으면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엄지손가락 쪽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전류는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죠. 따라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생겼을 때, 즉 자기장은 어디로 향할 것이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다룰 때 전편에서 보면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러한 도선에 전류를 땅 흐르게 되면 이 주변에 마치 이것이 하나의 전자기석인 것처럼 자석처럼 이렇게 자기력이 생길 겁니다. 즉 전류에 따른 자기장이 유도가 된 것이에요. 뒤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자기장이 변하는 공간에서 실제 전류가 흐르는, 즉 자기장, 자기력에 따라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에, 즉 전기 에너지가 자기력을 통해서 유도되는, 앞에 것과는 좀 약간 그것이 다른 거죠. 여기는 전류의 흐름이 생기면 자기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기장이 변하는 곳,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지만 패러데이 법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실험이 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도선을 계속 감아놓은 이 코일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평상시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죠. 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때 여기서 자석을 안쪽으로 밀어 집어넣을 경우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 바깥으로 다시 뺄 때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어넣었다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죠. 즉 따라서 이렇게 자기력이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에선 전류가 흐릅니다. 하지만 쭉 내려왔다가 갑자기 멈추면 자기력선의 변화는 없어요. 즉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류가 유도되지 않아요. 밑에 있었지만 이 자석을 위로 갑자기 올려버리면 자기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이 N극 주변에 있는 이 자기력선은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빠진다는 건 자기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실험체 입장에선. 하지만 자기력이 약해지는 것도 자기력의 변화, 즉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이 전과 마찬가지의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기에 움직이는 자석이 강한 자석일수록,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많이 감겨 있을수록 이러한
동작에 따라서 생겨나는 유도되는 전류도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러한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 이 자기력의 힘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도선에 배터리를 연결해 놓고 있다라면 1.5V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은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1.5V라고 하는 이 볼티지, 이 전위차에 인해서 전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자기력이 변화하는 이런 실험체에서는 과연 무엇이 이렇게 전류를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뭔가의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이 전압과 유사한 이러한 힘, 이런 것이 이 도선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자기력의 변화, 즉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이 유도기전력을 통해서 전류가 도선에 흐르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하나의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패러데이는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렌츠라고 하는 과학자의 렌츠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석이 움직일 때 무엇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이 유도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생겨나는지 알려준 것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즉 패러데이보다 하나 더 나아간 법칙이 된 것이죠. 따라서 유도기전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생겨나는지에 대한 법칙으로서 유도기전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장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석을 집어넣거나 뺄 때 이 자기장은 변하고 있죠. 그 변화를 방해하고 싶은 쪽으로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N극을 밑으로 내려요. 파란색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고 녹색은 유도기전력에 따른 자기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N극을 밑으로 내리면요. N극 주변의 자기력선은 어떻게 발생하죠? 이렇게 생겨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근처에 자기력선이 가장 많을 거예요. 멀리 있다가 밑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아래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점점 더 코일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자기력선, 즉 자기장이 없었는데 이 아래로 해당되는 자기력선, 자기장의 힘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즉 자기장은 위에서 밑으로 자석이 내려오면서 점점 자기장이 세져요. 세지는 과정이 아래로 이렇게 N극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자기력선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실험체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치 얘를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은, 이 자석이 밑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즉 밑으로 향하는 이 많은 자기력선이 실험체 밑으로 오지 못하게끔 방해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위에가 N극이고 밑에가 S극인 자석을 위로 올려야 이 밑으로 내려오는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에가 N극이고 밑에가 S극인 자석과 같은, 즉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자석 방향으로 이 유도기전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력선이 위로 만들어지는 유도기전력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이 위라면 이 전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걸 이렇게 감아줘야 오른손 법칙에 해당되죠. 위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유도기전력의 자기장 방향은 위쪽입니다.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고 손가락들을 감아 주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따라서 자석을 불이 켜져 있지 않는, 즉 도선에 아무런 전류도 흐르지 않는 코일에 자석을 N극을 밑방향으로 해서 집어넣을 경우라면 이것으로 인한 유도기전력, 그것에 따른 자기장은 위쪽 방향으로 생겨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내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반대편으로 오른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밑에서 N극이 아래쪽으로 있었어요. 들어있다가 위로 확 빼버렸습니다. 이랬다면 어떤 변화가 있죠? 아래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굉장히 많다가
아래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자석이 올라가 버려요. 이 얘기는 뭐죠? 이 코일은 계속 이 아래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많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멀어지니까 얘를 다시 끌어와야겠죠. 이걸 다시 끌어와야겠다라고 하면 이 밑에는 어떤 유도기 전력이 생겨날까요? 마치 아래를 N극이라고 하고 위가 S극이라고 하는 자석이 만들어진 것처럼, 즉 그래서 N극과 S극 간에 서로 끌어당겨서 자석이 나가려고 하는 걸 못 나가게끔 끌어당기려고 하는, 마치 이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로 향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밑으로 자기장의 힘, 자기력이 발생할 경우에 이 코일에 흐르는 것은 밑을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감아쥐어야 하니까 이쪽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반대로 S극을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S극을 아래로 내린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자기력선을 가진 이러한 하나의 자기장이 밑으로 훅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력선이 굉장히 세지면서 이 자기장이 굉장히 세지는 방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자기장도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S극이 내려오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졌으니 이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밀어내야겠죠. S극이 들어오려는 걸 밀어내려면 이 밑에는 마치 S극과 여기에 N극에 해당되는 자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밑에가 N극이니까 이 안에서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아래로 자기장이 향할 때는 이것을 감아지는 형태의 이쪽 빨간색 쪽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반대 오른쪽 S극이 위로 나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전류가 유도되는지 볼게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 안쪽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간대요. 즉 자기장이 약해지죠. 자기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S극을 너 나가지 마. 난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밑에가 마치 N극이어야겠죠. 그죠? 따라서 N극이 있어야 S극을 끌어당기는, 너 나가지 마라고 끌어당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여기가 N극, S극이 유도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 코일 안에서의 자기력은 어떻게 되죠? 자기력선이 위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즉 자기장의 방향은 위에 해당되죠.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갔을 때 이걸 감아지는 쪽이라 생각하면 이 빨간색 방향으로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여기에 이제 N극과 S극이 각각 나올 때 들어갈 때를 이렇게 표시해 봤고요. N극에 대해서 표시한 이것도 같은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렌츠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동 회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유도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 렌츠의 법칙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도 움직여요.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하려는 방향으로도 움직이고요. 그죠?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은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변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전류가 코일에 흐르면요. 얘는 하나의 자석이 될 수 있죠. 그죠? 전류가 우리가 보면 전류가 흐를 때 전류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봤었죠. 암페르의 오른손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인덕터로 흐른다. 인덕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코일 회로에서의 이 코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덕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요 코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요. 전류가 도선에서 이쪽으로 흐를 때 자기장은 어떤 식으로 생길 수 있죠? 이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회로가 이렇게 돌면서 만들었는데 여기 도선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즉 각각의 도선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모여서 코일 안에는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 꽈놨어요. 꽈놨으면 이 도선에 따라서 똑같이 또 이렇게 다 흐를 겁니다. 그죠? 이런 힘들이 다 모여져서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코일을 통해서.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렌치와 또 비슷해져요. 보시면 하나의 이 코일은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자석이 들어왔었던 앞의 실험처럼 전류를 흘려서 갑자기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낸 상황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여기서 전류를 일로 흐르면요, 여기서 봤었던 것처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즉, 갑자기 없었는데 N극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의 자석이 들어온 것처럼 자기장이 쭉 생겼네. 그러면 이 순간적인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를 억제하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그죠? 이때 반대되는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장이 위로 한다는 것은 코일을 이쪽으로 손가락을 감아진 거랑 똑같은 암페르의 오른손 법칙이죠. 따라서 이런 쪽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니까 자기장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해서 감아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되려면 이쪽 방향으로 이 억제 전류는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도 전류가 똑같이 생길 수 있는데,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생겨난다. 즉, 아무것도 없었던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코일 입장에서는 없었던 자기장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기전력이 회로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변화하는 자기장을 반대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이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위로 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렌츠의 법칙을 통해서 한번 쭉 이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여기서 보면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갑자기 생겨난 거잖아요. 전류를 흐르는 순간에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없는 상태, 약해지는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억제되는 방향 쪽으로 인한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입슬론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이, 원래 이쪽으로 생성되는 전력을 억제하는 쪽으로 무언가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전류의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렌츠의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자기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 자기장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LC 회로를 다룰 거예요. LC 회로를 다룰 때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C, 축전기, 컨덴서,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지금은 똑같은 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축전기, 컨덴서, 캐패시터 이렇게 불리는 이 전기 소자들을 뒤에서 뭐로 부르든 여러분들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로서 충전된 경우 전기장을 가진다. 이 축전기의 용량은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이 극판 간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용량은 커진다. 직류회로에서 흐르던 전류는 축전기가 완충되면 더 이상 전하는 움직임 없이 양쪽 볼티지가 같아지며 더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직류회로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이 전류죠. 배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음전하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도선을 딱 닫았을 때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하가 이쪽으로 다 이동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극판에서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것과 같은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음전하가 다 이쪽으로 다 이동하게 된 상황이 되면 이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여기에 전이차와 이 볼티지가 같게 되는 순간이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것이 하나의 이런 전하들,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놓고 있는 전기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 캐패시터, 컨덴서, 축전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치 그러면 이거를 교류 회로로 만약에 바꿔서 이해해 보자라고 한다면, 앞선 회로에서는 계속 플러스 극이 같은 I였지만 뒤에서 보면 한 번은 이쪽을 플러스, 한 번은 이쪽을 마이너스를 했을 경우에 전류는 어떻게 흐를 것이냐? 전하는 이쪽에 충전되면서 플러스 극이 이제 여기가 플러스 극이 딱 바뀌는 순간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원래 기존에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이쪽은 전부 음전하가 이쪽으로 가득 찬 플러스 극으로 바뀔 것이고 마이너스 극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다시 여기서 만약에 극성을 딱 바꿨다라고 가정하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로 가득 찬 마이너스 극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극성을 바꾸게 되면 여기 충전되는 극성 역시 지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음전하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하면서 이 극판에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들이 충전되고 또 다시 반대로 충전되고 하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교류 회로인 경우라면. 이제 인덕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제 이런 코일과 같아요. 이 코일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이 도선 주변에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서 요 도선 주변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가끔 코일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코일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나한테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우리가 이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중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는 방향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도선이 이렇게 돼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 도선이에요.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즉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길 때 그러면 여기로 내려가면 요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도선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장은 이것이 합산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는 코일이 보여라고 하면 자기장은 밑이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어느 쪽 방향으로 코일이 꼬아졌는지에 따라서 철저히 자기장 방향은 다르게 표시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이 도선을 여러 번 말아서 코일 형태로 감아져 있는 것이 어떠한 회로 안에서의 인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덕터라고 하면 회로 안에서의 코일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류 안에서 회로 안에서 이 코일이 있다라면요, 여기는 전류가 딱 흐르는 순간 그냥 자기장이 생기는 것, 즉 전류가 흐르는 동안 자석이 되는 것일 뿐, 그냥 자석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특징은 직류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교류 회로 안에서의 우리가 코일을 가지고 있다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처럼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장이 위에였을 거예요. 근데 교류가 극성이 바뀌니까 전류를 밑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방향 역시 바뀌어지게 되죠. 즉 직류에서는 하나의 자석이 되는 것일 뿐이었는데 교류 회로에서는 이 코일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자기장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우리가 앞에서 렌츠의 법칙을 하나 봤었죠? 이것만이 아니라 전류의 흐름이 여기서는 이쪽으로 흐를 때 자기장이 위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 코일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어요.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그럼 뭐가 되죠? 이 자기장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유도 전류가 또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서서 다뤘을 땐 렌츠의 법칙도 보고 지금 컨덴서도 보고 인덕터도 봤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렌츠의 법칙까지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났고 갑자기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러한 자기장을 반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흐르는 전류 흐름까지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생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직류에서 인덕터는 단순히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만 발생되는 유도, 즉 자성만 되는 전류가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유도 현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만, 교류 전류에 있어서의 인덕터는 유도 역할도 하고 전기를 방해하는 역할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직류에서는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힘이 바뀌지 않아요. 즉 우리가 유도 전류는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자기력이 바뀌거나 자기장이 그로 인해서 자기장이 변할 때, 그때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직류에서는 일정한 전류에서 자기장의 힘이 자기력의 변화가 얘는 생겨난 것이지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유도 전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요, 전류가 일로 갔다가 그때는 이제 없던 자기장이 만들어졌다가 전류가 일로 흐르지 않으면 다시 이거는 이쪽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면 자기장에 바뀌어요. 즉 자기장의 변화가 교류에서는 생기기 때문에 직류가 아닌 교류에서는 유도 전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류 전류에서 전기에서 인덕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장, 즉 유도되는 역할도 하지만 이때 전기를 방해하는 역할도 한다. 즉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 도선 안에서의 전기를 방해하는 역할도 한다. 즉 방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죠? 회로 안에서 뭔가 저항과 비슷한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교류 회로에서 인덕터 코일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할 때 전기에 방해하는 작용을, 즉 여기서 보면 뭔가 변화하는 자기장을 반대하는 쪽으로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지죠. 그 유도기 전력에 따라서 새로운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요. 이러한 모든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이러한 작용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저항과 좀 비슷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즉 코일이지만 코일만이 아닌 뭔가의 그 이상의 전류의 흐름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뭔가 자기장의 힘을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억제하려고 하는 저항과 좀 유사하겠구나라고 우리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덕터, 즉 코일이 유도해내는 원리로 전기를 방해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컨덴서도 전류를 충전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특히 그 컨덴서는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콘덴서는 회로에서 동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콘덴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회선상의 이 전압이 급격한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전류의 흐름 급격한 변화도 억제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컨덴서가 만들어내는 뭔가의 저항과 같은 이런 방해하는 것은 용량 리액턴스, 그 다음에 코일이 만들어내는 뭔가의 저항과 같은 이런 액션은 이 유도 리액턴스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뭔가의 저항과 같은 저항성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리액턴스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인덕터가 있고요, 컨덴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기는 유도 리액턴스, 여기는 XC 용량 리액턴스가 되겠죠. 이 아이들에 대한 수학적 표시는 2파이, 그다음에 프리퀀시, 그다음에 L,
여기는 이제 이 코일이 갖고 있는 이 코일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얼마만큼의 자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해당되는 이 유도 계수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 리액턴스는 2파이 주파수 그 다음에 C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여러분들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만큼의 자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자기력 유도 계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덕턴스, 여기는 이제 캐패시턴스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회로 안에서 얘네들도 저항에 반대하는 이런 저항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그때의 그만큼의 양은 얼만큼의 세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수식을 따르는구나. 즉 이걸 대충 여러분들 좀 보면요, 이 F는 프리퀀시라고 했죠. 주파수가, 즉 진동하는 바뀌는 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 역할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반대로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용량 리액턴스가 갖는 이 저항성은 이 밑에가 커지니까 작아지겠죠.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회로 안에서의 뭔가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용도의 그 요소들은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그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회로 안에서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모든 I의 총합은 어떻게 되죠? 이것들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회로 안에서의 총 저항 역할을 하는 그 양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전체 루트, 이 루트 안에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차이의 제곱.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회로 안에서의 가장 큰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Z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장 많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것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L과 XC가 같아서 이쪽이 상쇄가 될 경우가 되면 가장 적은 저항성을 가질 거예요. 즉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이러한 수식에서의 이러한 조건이 같아지는 상황에서의 프리퀀시가 지속적으로 서로 공진공명할 수 있는, 즉 그네를 계속 밀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명, 공진 주파수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회로 안에서의 저항성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그 특정 주파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특정 주파수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를 같게 만들 수 있는 그 주파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 용량 리액턴스고요, 이쪽은 이제 유도 리액턴스에 해당되죠. 이 두 가지가 같아지는 시점, 두 개가 값이 같아지는 이때의 주파수를 우리는 바로 공명주파수, 공진주파수, 이 회로의 고유한 주파수 진동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듯이 공명주파수에 해당되는 프리퀀시에서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쇄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 두 리액턴스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뭔가의 이 진동 주파수에 맞춰 교류의 극성이 지속적으로 바뀌게 될 때, 이때 이 회로에는 가장 높은 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마치 뭔가 이 최대의 전류를 흘려서 증폭시킨, 전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강한 전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로에는 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점점 여기는 낮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전류값과 이 프리퀀시에 따른 전류값은 이 고유 진동수에 맞춘 주파수만큼 진동을 하는 그 시점에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가 서로 상쇄돼서 가장 높은 전류를 회로에 흘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둘 간의 관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진주파수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진주파수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시되는데, 그럼 보면요, LC 회로 내에서 코일의 감은 수를 변경한, 즉 여기서 보면요, 코일의 감은 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L 값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파수 변경을 위해서 코일을 여러 번 감은 다른 코일로 회로의 코일을 교체하는 것에 비해서 이 콘덴서의 C 용량을 변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합니다.
물론 회로에 새로운 코일을 갖다가 끼워 넣어도 우린 새로운 공진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용이하지 않고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이 C 콘덴서의 용량 캐패시턴스 관련된 용량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변 주파수 회로에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 캐패시터, 가변 컨덴서를 사용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치 이거를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C를 바꿔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 이 C는 우리가 그 축전기 컨덴서를 다룰 때 뭐라 그랬죠? 그 회로에 있는 컨덴서 극판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 극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즉 이 C는 극판의 거리 D, 그리고 이 전체 에어리어 A, 따라서 이 D분의 A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컨덴서의 극판의 면적 혹은 그 극판 간 거리를 바꿔주면 이 C는 변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C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주파수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날로그 입장에서 우리가 예전 여러분들 라디오를 보면 라디오에 이렇게 뭔가를 돌리는 이 튜너가 있어요. 주파수를 바꾸는. 여기에서 보면 이것들을 바꿔가면서 뭔가 치직치직 하다가 주파수가 잡히면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이 방식은요, 여기에 연결된 이제 이런 동그란 튜너를 돌리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로터가 돌아가요. 밑에는 이제 고정된 거고요. 이 로터가 돌아갈 때 이것이 뭐냐면, 로터가 돌아갈 때 여기 겹친 여기의 면적은 이제 면적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고정된 플레이트와 이 로터 움직이는 로터 플레이트 간 이 간격도 계속 바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처럼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 베리어블 캐패시터, 가변 캐패시터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이 극판의 면적과 이 거리를 변경하는 이러한 기기를 사용해서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에서 이제 좀 보면 뭐 그냥 디지털 주파수 뭐 띡띡 버튼 눌러가지고 수치로 그냥 올리고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는 베리캡, 바렉터 다이오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을 불러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회로 안에 가변 전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은 가변 저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보면 이게 베렉터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베렉터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이 간극을 조절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변 전압을 만들어낼 경우에 이 다이오드의 이 간극, 이 디플리션 에어리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좁힐 수 있느냐, 넓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컨덴서 간의 간극을 마치 조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런 다이오드를 듀얼로 연결해서 이와 같은 디지털 회로를 만들 경우라면 이렇게 동적으로 우리가 C 값을 변경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디지털 안에서 우리가 가변적인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C 값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렇게 베리캡 같은 것을 회로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예시도 하나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C 회로가 앞에서 우리가 컨덴서와 그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제 LC 진동 회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LC 진동 회로에 대한 예시를 한 가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축전기에 전기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전화를 만들어 놓고 이쪽은 끊고 여기에 닫아놓은 회로를 만들었어요. 이 축전기에 음전화가 쭉 찼을 경우에, 즉 이때 전류가 일로 흐를 경우에 자기장은 일로 만들어지고 다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이쪽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축전기와 코일 L과 C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러한 회로를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갖고 있는
이 음전화 플러스 전하에 해당되는 컨덴서의 이 전이차로 인해서 이쪽으로 전하가 움직이게 되고요. 즉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쭉 흐르게 되면 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니까 손가락이 이쪽으로 감긴 것과 같으니까 엄지손가락은 위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음전화가 꽉 닫히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자기장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전류의 흐름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계속 바뀌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LC 진동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바뀌는 주기가 고유한 진동수에 맞춰서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그 고유 진동수 LC 회로에서의 이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서로 같아서 상쇄되는 환경에서의 그 고유 진동수를 마친 상황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LC 진동 회로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LC 회로에 무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서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선 이제 앞서서처럼 배터리를 연결해 놓고 축전기에다가 이제 어떤 전기를 충전해 놓은 이 상황이라고 볼게요. 즉 전기장이 여기서 이제 꽉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라면 여기 이제 음전화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라면 이때 여기서 이제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쪽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도선을 타고 이렇게 흐를 테니까 이쪽 도선을 타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힘들이 더해지면 자기장은 이렇게 위쪽으로, 즉 이 코일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위쪽으로 생겨날 거예요. 이 전류가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장은 이렇게 커져갈 것이고, 여기서 음전하는 이동을 했을 테니까 전이차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서로 간에. 전기장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기장의 힘은 점점 더 커져요. 이 상황에서 이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전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기장에, 이 전이차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양쪽에 전이차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이해해 보면 여기서 어떻게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계속 전류가 이렇게 흐를수록 음전하는 계속 밑에서 위로 가죠. 음전하가 계속 밑에서 가서 위로 채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같게 돼서 이제 여기서는 전기장이 상쇄된 것인데,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극성도 없었는데 전류가 계속 흘러서 계속 전하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에 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렌츠의 법칙, 유도 기전력,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전기장의 에너지가 점점 여기서 전류를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회로의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요, 자기장이 점점 세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장이 약해지니까 자기장 자체도 작아져요. 여기서의 상황은 무엇이냐? 회로는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것, 즉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자기력이 약해진다는 건 마치 뭐죠? N극을 위로 한 자석, S극을 밑으로 한 자석을 안에 있다가 위로 빼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코일은 어떤 반대되는 자기력을 갖춰야 될까요? 마치 위쪽을 N극으로 하고 밑에를 S극으로 해서 야, 너 자석 나가지 마 라고 끌어당겨줘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여기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여기가 N극이 된 상황에서 N극이 되고 S극이 된 자석을 여기다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이 상황에선 유도기전력이 만들어낸 자기장 역시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유도기전력이 만들어낸 자기력선은 위쪽 방향이 되고, 따라서 이때 만들어진 자기력선에 따른 자기장은 엄지 방향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감아진 손가락으로 표시된다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구나. 즉 이때 흐르는 이 전류는요. 이쪽 반대쪽을 음전하로 가득 채울 수 있게끔 하는 전류의 흐름, 이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여기에 있었던 전위차에 따른 전하의 이동이 아니라 여기에서 줄어드는 자기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이 만든 자기장에 따라서 유도된 전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자기장의 변화, 줄어드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유도기전력 자기장이 만들어낸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유도전류에 따라서 이때 비슷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음전하를 이쪽에 있었던 음전하를 이 반대쪽으로 계속 채운 겁니다. 따라서 이 유도전류가 사라질 경우, 즉 여기에서 자기장이 쭉 전부 사라져서 더 이상 변화를 내지 않을 때까진 유도전류가 계속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 유도전류가 계속 흘러서 마지막에 모든 음전하를 이쪽에 꽉 채운 상황이 되면 이쪽에서는 이제 어떠한 자기장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유도전류는 이제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이 되면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컨덴서의 이쪽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로 전이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또 전하는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즉 전류는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의 흐름은 전기장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서 양쪽의 컨덴서에서 전이차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때부터는 줄어드는 전기장에 따라서 점점 이때 이렇게 강했던 것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유도전류가 음전하를 이쪽으로 가득 메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때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꽉 굉장히 강했었던 아래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쪽 보면 아래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줄어들잖아요. 자기장이 약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아래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는 마치 N극 자석, S극인 N극을 밑으로 한 자석이 밑으로 쑥 들어와 있다가 쑥 빠지려고 하는 상황이네. 그러면 얘가 못 나가게 나는 N극이 나가려고 하니까 위에를 S극, 여기를 N극으로 만들어낸 자석을 여기서 마치 유도기전력이 이쪽으로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가 S, 밑에가 N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유도기전력이 만들어낸 자기장도 아래쪽 로 만들어질 겁니다. 즉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면 손가락이 감아지는 쪽은 이쪽이니까 이때 유도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색깔은 같지만 전기장이 만들어내는 전류 흐름, 이 전류는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낸 이 자기장, 얘가 만들어낸 유도 전류를 통해서 마지막 전류가 더 흐르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더 흐름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 평형을 맞췄었던 부분에서 전하들을 계속 꾹꾹 이 유도 전류가 이동시키면서 이쪽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자기장이 세졌다가 작아지는 상황에서의 유도 전류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과정에서도 그 유도 전류는 생겨요.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여기는 자기장이 없어요. 여기 충전된 컨덴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없던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럼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도 이 코일에는 저절로 자기장이 생겨나지만 이 없던 게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도 유도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즉 얘는 지금 위에를 N극으로 가진 걸 밑에가 S극인, 즉 밑에가 S극인 자석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없던 것이 생겨나려고 하니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S극이 들어오려고 그러죠? 이걸 멀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S극, N극에 해당되는, 즉 N극이 밑을 향하게 되는 자석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때는 여기서 전기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유도기전력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아래 방향 엄지손가락이면 이걸 감아지는 쪽으로 전류가 생기니까 이때 유도기전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도전류는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즉 도선에 흐르는 전기장의 전류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생겨요.
따라서 이 상황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원래 직류 회로에서는요, 여러분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그 전류는 그냥 쭉 가장 이 전이차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많은 전류가 한 번에 훅 흐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전류가 확 흐르고 싶지만 흐르면서 전류를 확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성하는 유도 기전력에 따라서 얘가 이 전류와 반대되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즉 이쪽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된 또 하나의 전력체가 있는 것처럼 전류를 이쪽으로 생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전이차에 해당되는 많은 전류를 한 번에 흘리고 싶은 이 아이를 이 도선에서 방해하는 역할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처음부터 급격하게 흘러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회로에 전류가 차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을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전기장 에너지가 다 없어졌을 때 이 자기장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가 계속 흘러나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앞쪽에서 전기장에 따라서 이 코일에 없었던 자기장이 생길 때 사실 이때는 그래서 마치 이것이 10V의 전이차를 가진 것만큼의 뭔가 전력이라고 가정하면 마치 여기서는 2, 3V의 이런 낮은 전력을 가지면 10V와 2V의 차는 8V의 전압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흐르는 것과 같은 이렇게 방해하는 뭔가의 유도기 전력이 여기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LC 진동 회로의 이 동작 되는 방식을 영상으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하나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LC 진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 전기의 에너지와 자기력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 유도가 되는지를 영상으로 잘 표현해 놔 있고, 그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테나와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채워놨어요. 여기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전압, 음전압,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가 생긴 전이차가 만들어진 컨덴서입니다. 이 상황에선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이쪽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계속 생겨나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만들어질 테니까 이게 합산되면 위로 이제 자기장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이 회선에 여기에 이제 이 컨덴서의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시점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바로 옆에 또 다른 코일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1차 코일에 전기장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옆에서 보면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마치 얘는 자기력선이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N극을 밑으로 한 자석을 갑자기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만 이해하면 돼요. 마치 옆에 있는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이런 자기력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자기력선이, 즉 N극 자석을 밑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얘는 그 변화를 싫어하겠죠. N극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N극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반대되는 유도기전력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이 위쪽에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에 해당되고 이 코일을 감아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따라서 이때 이 도선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코일, 2차 코일이 1차 코일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졌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냈고, 이 자기장에 따라서 코일에는 유도되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떠한 안테나라고 이 2차 코일이 해당된 이 도선을 안테나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유도되는 전류가 만들어서 이 전기장 에너지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기장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면 그 주위로 다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전파, 전자기파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파형이 반대쪽을 갔을 때 여기에서 이 도선에 새로운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낸다. 전하의 이동의 방향을 만들어내면 여기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기장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전자기파에서의 전기장이 여기서는 도달하겠죠.
그럼 전기장에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가 여기서 이제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기서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할 겁니다. 뭐 밑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위로 흐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위로 흘렀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도선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전류가 흘렀어요. 갑자기 없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없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각 도선별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점, 이걸 합산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될 때는 전기장은 밑으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1차 코일의 전기장이 밑으로 흐를 거고, 즉 N극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 옆에 있었던 2차 코일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기장이 세게 점점 세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장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2차 코일에서 마치 위로 향하는 자기력선, 이것이 점점 많아졌다. 즉 S극을 밑으로 해서 아래로 훅 들어오는 것과 같은 자기장이 생성된 거죠. 그러면 S극을 밑으로 하는 자석이 훅 들어오는 거를 나는 방해하고 싶다. 그럼 밑에가 뭐가 돼야겠죠?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과 같은 형태의 유도기전력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생성돼야 될 거예요. 이 파란색처럼. 따라서 파란색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엄지손가락 방향이고 이쪽으로 코일을 감아줬다라고 가정하면 전류는 이런 쪽으로 흐르겠죠. 따라서 이런 쪽으로 전류를 흐르면서 이쪽 이 LC 회로의 컨덴서에 이와 같은 유도 전류에 따라서 음전하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서로 간에 계속 이것이 유도가 되려면 이쪽의 LC 회로와 이쪽의 LC 회로의 공진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에 이 회로에 최대의 전류를 흐르게끔 해서 마치 이 안테나를 통해서 내부 회로에 증폭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방식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얘는 이것이 교류의 극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대될 것이고, 이 지속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옆에 있는 2차 코일에도 이 자기장의 방향을 계속 바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도 전류의 방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면서 이와 같은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양쪽의 두 회로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에 맞춰서 서로 전자기파를 송신하고 수신한다. 이거를 안테나의 모양과 좀 더 가깝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1차 코일은 앞에서 똑같이 봤었고 2차 코일도 똑같이 LC 회로를 놨다라는 가정하에 이쪽에 있는 컨덴서를 바깥쪽으로 살짝 벌려놓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형성될 텐데, 이 극판 안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이 전기장이 여기서 형성되면 전기장 형성에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뀌게 전기장이 형성되면 새로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은 또 새로운 전기장을 만들어내서 반대쪽에 전달을 한다. 이 과정도 앞에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충전된 이 컨덴서 입장에서 그럼 전류는 이쪽이 플러스 음전화, 여기는 음전화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런 식으로 흘러서 코일의 전기장은 위로 생길 것이고, 위로 생기는 것은 마치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자기장, 이 자기력선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2차 코일에서는 N극의 자석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고, 이때 그러면 얘는 방해하기 위해서 N극이 위가 되는 자기장, 이 자석처럼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도기전력이 만들어낸 이런 파란색 자기장에 따라서 엄지손가락, 가마진 쪽 따라서 유도 전류가 이쪽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로 이런 것이 이 교류 LC 회로의 진동수에 따라서 계속 바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서 여기서는 전기장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이걸 또 고유한 동일한 이쪽 회로와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이쪽 수신 쪽,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 전기장의 변화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 전류의 흐름이 여기서 생겨나면 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자기력선은 이쪽을 통해서 2차 코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N극 자석이 이쪽에서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쪽으로 생기게 될 것이고, 엄지손가락 파란색 밑으로 내리면
코일을 감아진 손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유도 전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돼서 음전하가 이쪽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다이폴 안테나 같은 경우엔 이렇게 축전기 사이를 바깥쪽으로 벌려서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낸 것 같은 원리를 가진 겁니다. 앞에서의 이런 것들은 약 마치 모노폴 안테나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현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직류 교류에서 교류, 그리고 축전기와 컨덴서가 있는 LC 회로, 그것과 교류가 만나서 LC 진동 회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서로 고유한 진동수를 가졌을 때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상쇄되는, 즉 최대 전류를 흘려낼 수 있는 LC 진동 회로를 양쪽 송수신 회로가 일치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두 회로는 비로소 정기적인 데이터를 전자기파로 서로 송수신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특정 주파수만을 수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신 측의 진동 주파수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진 LC 회로를 가지고 수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와 맞지 않는 주파수가 나에게 도달했을 때 그것은 내 회로 안에서 최대의 전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데이터는 나의 보드, 칩셋 쪽에 새로운 정기적인 데이터로, 일령일령 데이터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바로 앞장에서 봤었던 그 내용이 좌측 LC 회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축전기를 바깥쪽으로 벌려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류에 따라서 전류 흐름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안테나라고 하는 것을 LC 회로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점점 축전기의 극판을 펴내면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진동하는 전기장 주변에 자기장이 저절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전류가 변경이 돼서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또 자기장은 반대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새로운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내면서 공간에 퍼져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직류와 교류의 가장 큰 차이다. 직류 회로 안에서는 단순히 전류의 흐름인 자기장만 만들어내지만, 교류의 흐름에서는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반드시 변화하는 자기장 안에서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교류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류와 LC 진동 회로의 만남이 우리 RF 송수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RF 라디오 프리퀀시가 어떻게 공간상에서 송수신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해 보셨을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